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실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만들었어요. 물론 더 만들 수도 있어요. 블라인드도 달아줄 수 있고, 문에 있어서도 뭐 디테일도 좀 더 줄 수 있고, 애칭 시트라든지, 그쵸? 할 수 있는 건 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를 할 겁니다. 네, 불필요한 디테일까지는 잡지 않을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링에 대한 항목만 만들어주게 될 텐데요. 우리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태그라는 항목으로 실링을 별도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꺼놨었죠. 네, 이목 켜주도록 할게요. 태그에서 실링의 앞쪽 눈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내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실링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내부에서 앞면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잠깐 뭘 꺼놓고 보면 내부에서 뒷면이 보이는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상태를 유지를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를 보면서 하는 작업 방식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만들고 나중에 반전을 줄 거예요. 전체 반전을 활용을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만드는 이 스프링클러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엔 플립으로 올려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고, 일단 올려주기 전에 우리가 렉탱글 라이트를 만들어서 공간 내에 필요한 사각 등의 형태를 잡고 그 등을 기준으로 쿨러들을 배치를 해볼 겁니다. 자, 이 공간에서는 등이 총 8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실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4개의 객체에 있어서는 크기를 1500에 300으로 잡아줄게요. 1500에 300. 사각형을 만들고 모양을 먼저 잡아줄 겁니다. 요거부터 한번 만들어보죠. 자, 상단에 렉탱글 R 크기 잡고 300에 1500으로 만들어줍니다. 300에 1500. 실링이 만들어진대요.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시 맞출 겁니다. 문제 없나요? 자, 그 다음엔 푸시 앤 풀로 위로 20 줍니다. 20. 문제 없죠? 네, 육면체 형태 잡았으면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모양까지만 좀 잡아보죠. 푸시 앤 풀 20. 자, 푸시 앤 풀 20까지 주고 나면 오프셋으로 20만큼 안으로 집어 넣을 거예요. 20. 자,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10만큼 내려주세요. 푸시 앤 풀 10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 이상으로 디테일 안 잡을게요. 이 정도로 그냥 조명이다 정도로 두도록 하고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스케치업 내에서는 빛에 대한 표현이나 반사 등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가 라이트구나 정도로만 만들어 두고 넘어갈 겁니다. 자, 전체 잡고 그대로 컴포넌트 만들어 줍니다. 네, 조명을 총 8개를 배치를 할 건데요. 여기선 탑뷰에서 엑스레이로 아래쪽을 보면서 위치를 좀 잡아줄 거예요. Shift T, Shift Q, 엑스레이 켜서 위치를 확인을 하고요. 네. 대략적으로 첫 번째 위치를 좀 잡아준 다음에 Move Copy로 반대쪽도 좀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누기 3 잡아주시면 4개가 배치가 되죠. 다시 볼까요? 자, 객체 잡고 무브 카피 해줄 건데 무브 카피 할 때 스냅이 잡히면 안 돼요. 지금은 외부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두고 컨트롤 눌러서 적절한 간격 이동한 다음 나누기 3으로 줍니다. 슬래시 3. 그럼 총 4개가 배치가 되죠.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복사의 반복 기능을 좀 활용하면 되죠. 이렇게.
자, 문제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들어진 4개 조명을 다시 선택을 해서요. 위쪽으로도 무브 카피 해주시면 됩니다. 적절한 간격 맞춰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은 위치에 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확인되시죠? 좀 한쪽으로 쏠려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다시 조명들 잡아서 조금만 아래로 옮겨줍시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쵸? 우리가 뭐 메리평 다운라이트를 쓰던 이런 식으로 이제 렉탱글 라이트를 쓰던 실링 라이트에 있어서는 간격이랑 최대한 균일한 조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 조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완벽하게 균일한 조도를 얻을 수는 없어요. 공간이 둥글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뭐 구석은 그렇다 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중앙 공간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빛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 적절한 간격이 얼마냐? 예, 보통은 이제 1000에서 1500 정도의 간격을 다운라이트 기준으로 잡고요. 뭐 나머지 조명들도 그 정도의 간격을 잡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조명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 보기 좋게만 맞춰준 거예요. 간격으로 봤을 때는 1500 정도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사이 간격으로 보면 1300, 한 칸 간격으로 보면 1600이 나오네요. 뭐 요 정도면 이제 조명에 있어서 너무 넓은 간격은 안 나오니까 문제는 없겠죠. 이렇게. 문제 없나요?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잠깐 엑스레이 또 풀고 대충 보게 되면요. 이 조명들은 이후에 우리가 온, 오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맞춰주면 좋아요. 근데 이 기능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객체들을 모두 실링으로 태그를 바꾼다는 너무 불편한 방식이 돼요. 이미 실링이라는 태그로 맞춰둔 객체가 있잖아. 면이죠. 실링 면. 얘한테 집어 넣으면 됩니다. 지금 만든 8개의 조명을 좀 쉽게 잡으려면요. 프런트 뷰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면을 빼도 되죠. 어떤 방식이든 8개의 객체를 잡아주고 하나씩 클릭하셔도 됩니다. 뭐 문제 없어요. 컨트롤 X로 잘라줍니다. 컨트롤 X, 우리 컷이라는 기능이 있죠? Shift 딜리트라고 되어 있긴 한데 컨트롤 X로도 가능해요. 컨트롤 X, 그리고 실링 면으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컨트롤 B로 붙여주는 거죠. 그럼 이후에는 실링이라는 태그 하나로 온, 오프가 가능한 상태가 돼요. 얘네들은 태그가 없지만 상위 객체가 태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오프가 보다 쉽게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놓친 부분 혹시 있을까요? 없나요? 네. 선택이요. 좋아요. 선택에 있어서는 뭐 사실 하나씩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아직은 8개니까. 근데 만약 공간이 굉장히 넓고 발이 소리 없는 상태에서 다운라이트가 한 40개씩 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프런트 뷰나 우리 사이드 뷰를 활용을 해서 드래그로 잡아주는 게 가장 편하겠죠. 드래그로. 그럼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자,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드래그 잡았을 때 같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확신이 없으면 엔티티 인포 보면 되죠. 우리 정확하게 모든 편집을 공유하고 있는 컴포넌트만 잡았구나. 확인됐으면 이 뒤에 컨트롤 X로 잘라서 면으로 들어가서 컨트롤 B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였죠. 이거 기능 정말 많이 쓰죠?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니까 필히 여러분들 추후에 사용하실 때 있어서도 단축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정말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엔 ESC로 나와서 스프링 풀러 맞춰보죠.
자, 우리가 실링에 올려줘야 되는 오브젝트는 쿨러만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센서도 있어야 되기는 해요. 파이어 센서도 있어야 되는데, 센서는 그냥 별도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그럼 쿨러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냥 각 조명에 있어서 사이에 모두 하나씩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이런 식으로 둘 거다라는 걸 계획을 잡아볼까요? 여기에 이제 다른 강의장에 비해서 해당 강의장의 모양이 좀 독특한데요. 천장형 냉난방기는 이렇게 둘 겁니다. 이렇게 두고 우리 그냥 2개 두죠. 2개로 둘 거예요. 냉난방기 여기에. 그 다음에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하나씩 만들 거예요. 이렇게 6개. 쿨러 6개. 그리고 이 이외의 객체는 배치하지 않을 겁니다. 원래는 이제 뭐 여기에 빔 프로젝트도 들어가고 뭐 점검구 같은 경우에 사이드로 빼도 되겠죠. 점검구도 하나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되니까 이건 이제 시간적인 소요의 관계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2개랑 스프링쿨러는 이렇게 둘 거다라는 계획을 좀 잡았죠. 그럼 쿨러의 크기랑 모양을 크기랑 방향까지는 맞춰주시면 되는데 일단 쿨러 자체를요. 플립부터 해줄게요. 그러니까 붙어야 되는 모양은 이게 맞는데 이 상태로 우리가 배치가 안 되잖아요. 일단 위아래를 뒤집습니다. 해당 쿨러 우클릭, 플립 얼롱, 컴포넌트 그린. 그린이 아니죠. 블루. 블루로 위아래 반전 해줍니다. 파란 축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위아래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끝을 잡아서 위쪽 면에 일단 올려주세요. 이렇게. 높이가 맞을 수 있도록. 쿨러가 이렇게 클 리가 없겠죠? 스케일을 줄여줄 때는 한쪽으로 쭉 줄여주시면 바닥에 유지된 상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줄여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위치를 적당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정중앙에 잡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요. 이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객체가 가지는 센터를 가지고 그렇죠? 애석하게도 여기 센터가 안 잡히네요. 그럼 이 객체에도 선을 하나 그려주기는 해야 되는데 적당히 맞춰줍시다. 적당히. 제가 가지는 이 정도면 중앙이겠다 싶은 위치 잡아서요. 선의 미드 포인트에 맞춰주시면 중앙에 딱 맞춰줄 수 있기는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하죠. 네. 적당히 중앙에 맞춰줍시다. 이 정도면 중앙쯤 되겠죠. 그 다음엔 무브 카피로 간격 적절하게 맞춰서 총 3개 올려주시면 되고 위쪽으로도 3개 항목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한 30mm 정도 오차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튀어나올까요? 안 나요. 적당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작은 객체다 보니까 조금 틀어져 있어도 그게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면 작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면은 정확한 간격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3D 모델링의 목적은 도면화에 있진 않죠. 이후에 렌더링을 해서 공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재원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니까. 자, 이 부분 크게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그럼 지금 만든 쿨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선택을 해서 Shift X로 잡죠, 얘네들. 컨트롤 X로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안으로. 쿨러들도 모두 옮겨줍니다. 그럼 냉난방기 작업을 여기서 좀 진행해봐도 될까요? 혹시 놓친 부분 있나요? 이거 아마 옮기는 부분에서 조금 단축키 잘못 사용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작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고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저장 파일을 좀 받아서 만들어 보세요. 16번으로 올려놨고 파일에 무게가 좀 있어서요. 비대면 참여하시는 경우나 드라이브 우리 쉐어 폴더 접속 안 되는 경우에는요. 네, 올려두도록 할게요. 파일을 올려둘 테니 드라이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 크게 문제 없으시죠? 저장 파일을 올려놨으니 저장 파일 확인해 주세요. 네. 아까 냉난방기 위치 우리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중앙을 잡아볼 겁니다. 이 중앙 잡는다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선을 하나 그어줄 겁니다. 그리고 미드 포인트 있죠. 미드 포인트. 여기를 기준으로 사각형을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정확하게 중앙에 맞춰줄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이거 화면 한번 보고 할까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냅의 위치 때문에 선이 이런 식으로 위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보시게 되면 선이 떠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후에 만들 박스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 있는 형태가 이렇게. 절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선 같은 경우에 좀 불편하더라도 확대해서 정확하게 아래쪽 스냅 잡고 아래쪽 스냅으로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센터를 잡기 위한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네, 중심이 안 잡힐 때는 간단해요. 대각선을 그리고 미드 포인트를 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캐드 같은 경우에도 지오메트릭 센터가 잡히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활용하는 방식이 되고 거의 대부분의 3D 프로그램에서 중앙을 잡을 수 없는 경우에 똑같이 활용을 합니다. 이건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문제 없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면적을 한번 보죠. 우리가 잡고 있는 크기에 있어서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전혀 없네요. 딱 들어가네요. 자, 그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단축키 R, 렉탱글, 미드 포인트 클릭. 자, 렉탱글은 컨트롤 눌러주게 되면 중앙 기준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필요한 수치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1000, 100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1000, 1000. 우리 냉난방기는 이 크기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정확하게 중앙 위치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맨 처음 그렸던 선들은 필요가 없죠. 지워줍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로 묶어주세요. 면을. 더블 클릭 컴포넌트까지. 이거 혹시 문제 없을까요? 여기까지? 중앙 위치 잡는다는 좀 손쉽게 활용이 가능했죠? 자, 정확하게 컴포넌트 묶어를 없으면요. 이제는 이 객체를 더블 클릭으로 내부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객체 보이지 않게 하고 작업을 할 거예요. 문제 없죠? 자, 높이도 그대로 30 주시면 돼요. 30.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한 모양을 좀 줍시다. 자, 어디 보죠. 라운드의 형태가 다르고. 좋아요. 이런 작업에 있어서는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냉난방기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 로도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나는 정말 딱 재원에서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모델링과 똑같이 만들고 싶다로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두 가지 방식 중에서요. 첫 번째를 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에어컨처럼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모양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들은 좀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냉난방기에는 아크릴 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는 메쉬가 있고요.
외부에는 날개가 4개가 붙어 있어요. 저 좀 올려서 바라보기 많이 어렵겠지만 한 번 정도 보세요. 네. 자, 두께에 있어서는 사실상 볼륨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중앙이 조금 더 올라가는 있어요. 네, 그것까지는 안 잡을게요. 뭐 잡는 건 가능은 합니다. 추후에 이제 오프셋으로 만들어서 올려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세분화 시킨다라고 하면 중앙이 훨씬 더 볼록한 형태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작업하겠다 한번 보죠. 일단 바깥쪽에 라운드는 줘야 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의 형태로 라인을 잡아줄 건데 아크로 만들 때 문제가 뭐죠? 아크로 만들면 소의 길이가 얼마인지 수치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반대쪽에서 똑같은 크기 잡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클로 만들 거고 프레임 형태를 잡아줄 겁니다. 자, 오프셋을 50을 줘서요. 안쪽으로 50을 주고 서클을 하나씩 달아주고 중심으로부터 모서리까지. 그럼 똑같은 크기로 아크를 다 만들 수 있겠죠. 중심점, 우리 만들어 놓은 프레임의 모서리의 크기가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에 면을 똑같이 나눠줄 수 있어요. 크기를. 원 4개를 그리면서 면이 혹여라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지워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확인 꼭 하면서 작업해주세요. 추후에는 엣지를 기준으로 명령을 주는 방식도 배울 텐데 만약 우리가 엣지의 명령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원의 크기를 통일시켜서 라운드의 형태를 잡아주곤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오프셋으로 사각형을 만들었고 원을 정확하게 끝에서 제대로 배치했다라고 하면 푸시앤풀로 밀어줬을 때 모두가 똑같은 라운드를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요. 아크로 만들면 크기가 너무 달라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형태를 잡아두면 쉽다는 거죠. 네, 바깥쪽에 라운드 모두 주고 다 되신 분들은 안쪽에 있는 선은 다 지워주시면 돼요. 지우고 이레이즈로 싹 밀어줍니다. 이걸 지울 때도 좀 쉽게 지우려면요. 더블 클릭, 시프트 클릭, 딜리트 하면 면은 안 지워져요. 간단하죠? 네. 더블 클릭, 시프트 클릭, 딜리트 그리고 요 이제 팩맨처럼 생긴 잘린 원은 이레이즈로 밀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볼게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좀 만들어 보죠. 라운드를 좀 크게 잡아야 되니까 이후에 요거는 이제 수치화시켜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잡아주고 그럼 보고 합시다. 네. 전판에 제대로 인식이 안 돼요. 때문에 꼬이는 건데 선이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기까지는 됐고 먼저 있고 여기가 먼저 하네. 다음 때문에 좀 심하게 보면 이게 원래 정상적인 형태로는 이제 팔로우미를 활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일 형태를 맞춰주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이 방식으로 만드는 방식은 추후에 우리가 로프트라는 명령을 배우시고 나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얘는 좀 제외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 같이 해봅시다. 자, 푸시앤풀로 객체 면을 한 번 더 올릴 건데요. 컨트롤 눌러서 올릴 거예요. 자, 그냥 올린다와 컨트롤은 명확한 차이가 있죠. 그냥 올리면 어떻게 되죠? 면이 그대로 무브가 돼요. 컨트롤 눌러주면 플러스 버튼이 생기면서 면을 추가하는 개념으로 넘어갔었죠. 올려서 30 잡습니다. 30. 푸시앤풀 올려주는데 30을 잡는 거예요. 문제 없죠?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모양이 확 줄어드는 모양을 만들 건데 스케일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해되시죠? 자, 수치는 0.8까지 잡으면 좀 크기는 한데 이렇게 잡죠. 0.8. 자, 다시 볼게요. 밑쪽 면 선택, S 스케일, 모서리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0.8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자, 만약 예전 버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안 돼요. 21 버전까지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눌러놓고 클릭한 다음에 0.8로 바꾸는 방식을 써야 돼요. 이게 21번까지의 방식. 그 컨트롤이 온오프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컨트롤 누르고 있을 때만 중앙으로 스케일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어서 되도록이면 22버전을 쓰세요. 이거 첫 시간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스케치업은 매 버전마다 변경사항이 뚜렷하게 있다라고 했었죠. 다른 프로그램들은 사실 한 6년 전 버전 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스케치업은 변경사항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이제 트리머리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크기 잡는 데 있어서 한 번만 다시 보죠. 위쪽 면 선택, 스케일 S, 대각선 클릭, 컨트롤 눌러놓고 그럼 중앙 기준으로 줄어들잖아요. 뭐 크기에 있어서 나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수치 좀 통일해서 가죠. 0.8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그럼 아까 좀 더 둥근 형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보게 되면 아크의 선형이 정확하게 다 일치를 합니다. 이 선형에 대한 방향을 모두 맞춰줘야 되는데 만약 위쪽이 훨씬 더 둥근 형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아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그먼트의 숫자 있죠? 이거 선을 한 땀 한 땀 다 이어서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위쪽이 보다 좀 더 둥근 모양이 나와야 이쁘겠지만 그걸 조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하죠. 이거 문제 없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무스라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무스. 자, 실제로 나눠진 세그먼트. 음, 합쳐진 면처럼 보여주는 기능인데,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맨 처음에 서클 배웠을 때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서클의 사이드가 6개랑 폴리곤의 사이드가 6개일 때 푸시앤풀을 하면 사이드의 모양이 다르다 했어요. 그쵸? 그리고 면은 하나로 선택이 되고 실제로는 선이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만든 아크의 형태의 일부가 이런 식으로 선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좀 작업을 다시 보죠. 이 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들. 이런 선들. 얘는 안 보이면 되게 이쁠 것 같잖아요. 자,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트레이 패널을 우클릭해 보시면 매니지 트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디폴트 트레이에 소프트 엣지라는 패널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소프트 엣지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트레이 추가하여 사용하고요. 자, 지그리는 각도를 조절하여 스무스가 적용될 도를 직접 입력합니다.
자, 설명만 먼저 좀 들어볼까요? 자, 전체를 잡고 나서 우리가 요 수치를 이제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적용하는 수치에 맞춰서 선을 좀 지워줍니다. 그럼 몇 도로 맞춰야 되냐? 직접 맞춰보면 되겠죠. 그쵸? 선을 안 보이게 정리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첫 번째 방식. 소프트 엣지인데 이게 정확하게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잡기가 좀 불편한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에 한 번에 적용할 때는 좀 쓰기가 편하죠. 정교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보면은 제가 작업한 방식에서는 9.1 각도를 줬을 때 일부의 선이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요거 하나, 한 개 남았네요, 선. 지워야 되는 선이. 그쵸? 나는 이 선도 지우고 싶은데 이걸 각도로 조절할 자신이 없다. 나머지도 다 변할 테니까. 그쵸? 그렇다고 막 적용면을 하나하나씩 선택을 하냐?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레이저의 기능을 좀 쓸 겁니다. 자, 이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자, Shift 사용 시 하이드, 하이드로 사용되고요. 컨트롤 플러스 사용 시 스무스로 사용돼요. 이 기능을 쓰는 거예요. 이레이즈에서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요. 컨트롤 한번 눌러주시면 커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확인되시죠? 이 상태에서 밀어주면 면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차이를 볼게요. 만약 그냥 이레이즈에서 지워주면 면을 날려버려요. 확인되죠? 네, 이 면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선을 우리가 삭제한 거니까요. 하지만 컨트롤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문질러주면 스무스로 적용합니다. 면을 지우지 않아요. 실제로는 선이 남아있으나 병합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레이즈 기능 실행했을 때 알려줍니다. 자, Alt 같은 경우에는 언스무스, 언하이드를 진행할 수 있고 Shift는 하이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컨트롤은 소프트 앤 스무스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알려주죠. 예전에 Alt는 없었는데 추가가 됐네요. 오. 야, 역시 스케치업이 참 버전마다 진짜 많이 좀 변경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좀 적어놔야겠네요. 와, 이런 편익성 기능까지 추가했는지 몰랐네요. 이거 되게 편한 기능이니까요. 예, 이레이즈에서의 이 세 가지 기능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하죠? 아래쪽에 있는 사용 설명서를 읽는다로 접근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예, 저도 Alt가 추가된지 몰랐었는데 확인을 해서 Alt에도 기능이 있구나. 이런 기능이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추후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작업 진행했던 사항들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객체 전체를 잡아서 소프트 엣지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지만 이 기능을 안 써도 돼요. 정확하게는. 이레이즈에서 컨트롤 눌러놓고 하나씩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몇 개 없을 때는. 자, 디그리를 조절하는 방식은 너무 많은 객체들을 한 번에 조절할 때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지워두면 컨트롤 눌러서 지워두면 이런 식으로 스무스 형태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게 이쁘게 잘 정리됐죠? 둥글둥글하고 엣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선은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엣지 스무스 방식인데 뚜렷하게 보이는 아웃라인, 외형선을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레이즈 관련된 부분 작성해봤고 이제 위쪽 기준으로 날개 달아줄 거예요. 자, 이론적인 부분 또 살펴보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객체 내에서요. 이런 형태의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이렇게 객체를 달아줄 거고 이 객체가 양쪽 그리고 이,
위아래로도 만들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객체를 좀 배치를 할 거예요. 4개 객체를 배치를 할 거고, 이 4개 객체는 얘네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아크릴판을 고정하기 위한, 네, 형태의 이제 가이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아크릴판이 여기 이렇게 걸칠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한쪽만 만들 겁니다. 한쪽만 만들면 나머지는 회전만 시켜서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한쪽 만드는 데 있어서요. 날개가 들어가려면 특징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죠? 그걸 먼저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같이 할게요. 요거. 렉탱글 명령을 주고 미드 포인트로부터 컨트롤 눌러서 크기를 반경을 변경을 해요. 사실 이 크기 같은 경우에 수치화를 시킨다라는 게 참 의미가 없는데 수업 내에서는 좀 수치화 시켜서 진행을 하죠. 600에 100으로 잡아줍니다. 문제 없죠? 자,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형태 보게 되면요. 면은 2개로 자동으로 나눠져요. 선 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안쪽 면은 우리가 가장 위쪽에 있는 면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요. 바깥쪽 면은 그냥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선을 지워주면 불필요한 사각형은 바로 지워줄 수 있어요. 선을 지워서 삭제해 주시고. 문제 없죠? 자, 날개가 빠지는 형태에 있어서 이런 사각형이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라운드를 줄 건데 여기서의 라운드는 양쪽 똑같이 줄 수 있도록 미드 포인트에서 보라색 아크를 만들 거예요. 보라색 아크. 미드 포인트에서 보라색 아크 양쪽으로 주세요. 반대쪽도 요거 만들 때는 이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죠. 더블 클릭. 반대쪽도 미드 포인트에서 보라색 됐을 때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 부분 크게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그렇죠.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레이즈에 이제 Alt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거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좀 적어두죠. 자,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방식을 썼어요.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라는 녀석을 켜면 숨어있는 모든 선형을 다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선을 어떻게 다시 그리냐고요? 선으로 그려야 돼요, 이걸. 되게 불편했죠. 근데 예전 버전을 사용하는데 이 선을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히든 지오메트리를 켜고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 쓰세요. 네. 답변이 좀 됐을까요? 요 메모에도 같이 적어둘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 좀 됐으면, 우리 이제 만든 날개에 있어서, 얘는 날개는 아니잖아요. 날개가 아니고, 날개가 될 면과 뚫려야 될 면, 2가지 역할을 같이 하죠. 이 면을 일단 복사를 해줄 겁니다. 컨트롤 C. 추후에 날개도 여기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우리가 언두 같은 경우에는요, 객체에 있어서 언두를 하기 전에 이제 복사를 해두면 언두한 뒤에도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나중에 이 면을 복사를 하고 푸시 앤 풀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전체 컴포넌트를 주고 다시 불러올 거예요. 여기서 근데 스케일 조절하면 문제가 있어요. 위아래 너비가 현저히 더 짧죠. 스케일이 고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모든 면이 똑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오프셋을 잡아놓고 위쪽 면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Z 눌러줄 거예요.
저 보세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푸시 앤 풀로 밀어놓고 전체 컴포넌트 잡아서 컨트롤 B 눌러주면 아까 오프셋으로 줄여놨던 면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컨트롤 Z로 돌려도 복사했던 항목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적인 특징을 활용하는 거죠. 이거 똑같이 좀 해보죠. 자, 오프셋은 얼마를 줄 거냐면 3mm 주세요. 3mm. 3mm 주고 이쪽 아크가 날아갔네요. 다시 오프셋 안쪽으로 3, 면 잡고 컨트롤 C 눌러줍니다. 오프셋으로 줄어든 면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컨트롤 C 눌러주고 바로 컨트롤 Z 눌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크기는 저장을 해놨으니까요. 그쵸? 이후에 오프셋 통째로 가져와서 오프셋 하려고 하면 바깥쪽을 다 지워야 돼요. 엄청 불편합니다. 필요한 크기만 기억을 시켜놨으면 그 뒤에 푸시 앤 풀. 얼마? 아래로 길이 같은 경우에 30까지 줄 수 있는데 20만 주세요. 20. 그 다음엔 전체 컴포넌트 묶어줍니다. 컨트롤 A 그리고 컴포넌트. 문제 없나요? 여기까진? 자, 컨트롤 B 눌러서 아까 복사했던 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언드로 돌렸지만 돌리기 직전에 복사했던 면을 그대로 다시 쓸 수 있어요. 모델링에서 필요한 부분만 추출을 한 거죠. 우리. 네. 이게 알면 할수록 되게 자잘한 노하우가 많죠. 네. 이런 걸 이제 프로그램의 특징들이어서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면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 방식을 몰랐다라고 하면 이제 한번 보죠. 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냥 컨트롤 C 해놓고 면을 내려서 전체 컴포넌트를 묶고 불러왔으면 여기서 오프셋 하는 순간 진짜 불편한 점이 생겨요. 바깥쪽 면이랑 그 선들을 다 지워야 돼요. 그럼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선택도 되게 불편하네요. 이것도 일일이 지우려면 묶어서 내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선 하나하나 다 지워야 돼요.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좀 쉬운 방식을 쓴 겁니다. 면은 오프셋 3, 안쪽 면 복사 컨트롤 Z로 돌려주고 20 내려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 거죠. 지금 잘못 만드네요. 언더를 잘못해서. 자,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다시 진행할게요. 자, 크게 문제 없으면 요 날개도 이제 두께를 주고 각도를 주고 필요한 모양을 좀 잡아볼 겁니다. 자, 두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주지 않고요. 5mm 정도만 주죠. 5mm도 두껍네요. 5mm는 줍시다. 네. 5. 푸시 앰플 5mm 줘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5mm. 네, 문제 없죠? 그 다음엔 컴포넌트로 그대로 묶어줄고요. 회전은 우리 이제 여기 끝점 있잖아요. 끝점 활용해서 좀 잡아보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만든 날개의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요. 축이 초록색이 아닌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필히 확인하시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필요한 포인트 잡고 각도는 30도로 돌려주죠. 30도. 30도만큼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까지 완성이 됐으면 우리가 이 객체를 한쪽 면만 다 완성해 놓고 돌릴 거기는 한데요.
지금 컴포넌트잖아요. 이후에 이 객체를 4개를 미리 배치를 해두면 이 컴포넌트 내에 작업을 집어넣는 걸로도 다른 객체를 똑같이 다 맞출 수 있어요. 미리 배치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이 면은 어떻게 복사해서 바뀌죠? 방법이 없죠. 누가 봐도. 그렇죠? 자, 요거부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는요. 우리가 컴포넌트 내부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건데, 자, 선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선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잡기 위한 선이 됩니다. 자, 객체. 우리가 잡고 있었던 요 에어컨 몸통 있죠? 얘를 더블 클릭으로 한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자, 중심선을 만들어 줄 건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아크잖아요. 모서리가 어딘지 모르겠죠. 이럴 때는 뒤로 뒤집어서 미드 포인트끼리 이어주시면 돼요. 얘도 어쨌든 지름선이죠? 중앙 포인트는 정중앙에 들어갑니다. 양쪽 미드 포인트와 길이가 똑같은 중앙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잡아주고, 자, Shift T, Shift Q, Shift Z 탑뷰로 바꿔줍니다. Shift T, 탑뷰, Shift Q 원근 제거, Shift Z는 전체 확대였어요.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 단축키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안 날 수 있는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모든 뷰를 전환을 할 수 있어요. Shift Z는 우리가 기존에 충분히 많이 써봤었으니까 다들 잘 기억은 안 나도 사용은 가능할 겁니다. 줌이라는 기능이었죠. 그리고 뷰를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에서 본다 탑, 정면에서 본다 프론트 등등도 가장 앞 글자를 Shift랑 같이 묶어놨어요. 그럼 외워야 된다로 접근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안 남았죠. Shift Q. 이 정도만 알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Shift Q가 원근의 ON, OFF였다.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으면 돼요. 정상적으로 뷰가 전환이 됐으면 선이 안 보이죠? 그럼 K 눌러요. 이제 보이네요. 이 선에서 미드 포인트의 스냅을 활용을 해서 이 면을 돌려줄 건데, 자, 얘는 면만 잡는 게 아니고요. 자, 화면 보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자, 탑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면과 위쪽으로 올라오는 면들을 한 번에 다 잡을 겁니다. 드래그는 오른쪽 드래그예요. 실선 드래그는. 문제 없나요? 자, 보게 되면 잠깐 화면 보면요. 위쪽으로 올라오는 면과 바닥면 그리고 모든 선이 다 잡혀 있는 상태.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미드 포인트로 맞춰서 레버를 만들고 컨트롤 눌러서 90도로 맞춰줍니다. 천천히 좀 할까요? 자, 다시 단축키 Q, 로테이트 아래쪽에 있는 파선의 미드 포인트 잡고요. 네, 잡기 전에 이제 확실하게 위쪽 화살표 눌러서 고정부터 시켜주세요. 클릭하기 전에. 그리고 올려주면 미드 포인트의 활성화가 되죠. 클릭하고 레버가 만들어질 겁니다. 레버는 근데 우리가 각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아무데나 클릭합니다. 그리고 움직여보면 이제 면이 막 무너지죠. 복사가 아니고 이동입니다. 컨트롤 눌러서 복사로 전환, 90도 엔터. 눌러주면 뚫려요. 별표 3 엔터. 다 뚫려요. 면도 깔끔하게 뚫려 나갑니다. 네, 면이 있는 위치랑 옆면이랑 뚫려있는 선에 대한 정보를 통째로 갖다 붙인 거예요. 회전을 활용을 해서. 어때요? 되게 손쉽죠? 이렇게. 그럼 뚫려야 되는 위치까지는 복사가 가능하죠. 자,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만들어준 면들 같은 경우에는 뚫려 있는 구조랑 모든 항목들을 다 가지고 갔는데 얘네를 컴포넌트화 시키는 건 좀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을 컴포넌트 시킬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면에서 뚫려야 되는 구조까지는 전부 다 똑같은 객체들이잖아요.
이건 그대로 두고 이제 ESC로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날개를 돌려줘야겠죠. 날개 하나만.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탑뷰에서 날개 선택하고요. 네, 로테이트를 위쪽 고정해서 똑같이 90도. 별표 3으로 날개가 4개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별표 3. 네.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회전에 있어서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활용해 주시면 보다 좀 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이제 아래쪽 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다시 지워줘도 됩니다. 우리가 중앙을 활용할 객체는 이 이상으로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면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화면 돌리고 선은 지워줍니다. 선 지워주시면 돼요. 면으로 들어온 김에 이제 위쪽 면에 대한 설명도 좀 하죠. 네, 지금 만들어진 형태에서요. 우리가 중앙에 이제 사각형의 영역을 하나 잡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중앙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걸 잡는 이유는 간단해요. 실제 에어컨 형태 보게 되면요. 날개가 들어가는 슬라에 딱 맞게 메쉬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저 메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 때 선을 잡아놓고 파이프화 시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구멍만 뚫어줄 거예요. 사각형으로. 자, 그럼 지금 잡은 면에 이후에 사각형의 실린더들을 쭉 세우고, 실린더가 아니죠. 사각형의 이제 박스들을 쭉 세우고, 서브트랙, 우리 저번에 솔리드 툴에서 배웠던 기능 있죠? 그걸로 빼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일단 사각형을 그리는데, 중앙 포인트를 잡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지워버렸으니까. 괜찮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잡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있죠? 아니, 크기가 다른데, 오프셋을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오프셋에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이 면을 오프셋을 하면 아주 약간 만들었을 땐 형태를 유지를 해요. 근데 쭉 당겨주면 사각형이 됩니다. 한 번 줄여놓고 다시 늘리면 사각형이네요? 오프셋을 2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크기를 못 맞춰요. 이렇게. 그쵸? 선이 막 남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왕창 줄여서 사각형 확보하고 다시 늘리면 됩니다. 오프셋을 2번 하면 문제가 없네요. 근데 이게 좀 수치화를 시킬게요. 우리가 이제 크기를 딱 맞출 거니까. 맨 처음 줄일 때는 200만큼 줄여주시고요. 네. 늘릴 때는 150만큼 늘려주세요. 200 줄이고 150 늘리는 거예요. 2번. 오프셋은 라운드를 만들 수 있는 크기가 안 나오면 직선으로 변해요. 그걸 좀 활용을 하는 겁니다. 문제 없나요? 그럼 중앙에 있는 사각형은 뭐죠? 쓸모가 없죠. 얘는 지울 때 되게 간단해요. 이레이즈로 밀어줘도 되는데 이게 만약 선이 굉장히 많은 형태면 일일이 지우기 되게 불편해요. 더블 클릭, 시프트 클릭하면 선만 잡혀요. 딜리트. 그럼 면에 영향을 안 주죠. 선 4개는 사실 이레이즈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각형의 형태였을 때 선을 하나하나 지우는 게 너무 불편해요. 이 부분까지 응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자, 그럼 이 객체를 이제 솔리드 툴로 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객체에 문제가 있어요.
ESC로 나가서 클릭해보면 솔리드가 아니네요. 그렇죠? 솔리드가 아니에요. 우리 솔리드2를 쓰려면 솔리드여야 하는데 솔리드가 아니죠. 이럴 때 보통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세요. 자, 결국 뚫어줄 면적은 얘잖아요. 얘를 잘라서 밖에서 컴포넌트로 구성을 하고 박스화 시켜주시면 필요한 부분만 솔리드 컴포넌트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 안 쓸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만들어진 객체에서 솔리드가 왜 안 되는지를 이유를 찾으면 돼요. 근데 사실 이유는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푸시앰플 줄 때 문제를 하나 만들고 넘어갔는데 푸시앰플을 이중으로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럼 보죠. 푸시앰플을 이중으로 줬을 때랑 객체를 만들고 손만 복사했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안에 면이 남아요. 푸시앰플 이중으로 주면. 얘는 면이 없죠. 우리가 지금 안에 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 때문에 솔리드가 안 됩니다. 그럼 이유는 간단하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까 그 면을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 면을 지우기 위해서 선을 지울 수는 없어요. 내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옆면을 잡고 내부로 들어가서 옆면을 H로 하이드 시켜줍니다. 그럼 면 하나가 그대로 보일 거예요. 자, H로 하이드. 하이드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럴 때 쓰려고 씁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지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설명을 마저 들어보죠. 자, 하이드 시켰으면 이제 보이는 이 면은 솔리드를 유지하지 못하는 면이잖아요. 딜리트로 지워버리고 컨트롤 H로 돌려줍니다. 컨트롤 H가 unhide all이었어요. 네, 하이드는 되도록이면 쓰지 마라라고 했었지만 이럴 때는 좀 별 수가 없어요. 이럴 땐 지우는 방식을 같이 활용을 해주면 되겠죠. 숨겨서 지우고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자, ESC로 나와서 확인을 해주시면 솔리드 컴포넌트가 됩니다. 원인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원인을 못 찾겠다라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데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게 좀 더 깔끔해요. 객체에 있어서 복잡하게 묶여있지가 않고요. 자, 하이드 관련된 부분 좀 천천히 다시 보죠, 그럼. 자, 객체에 있어서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옆면을 잡고 H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푸시앰플을 이중으로 주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면이 남아있어요. 얘는 아래쪽에 있는 면과 달라요. 면 하나가 통째로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얜 딜리트로 날려줍니다. 선택해서. 그럼 뚫려 있는 형태가 돼요. 우리가 불필요한 면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솔리드를 못 만듭니다. 지워주고 나서 컨트롤 H 눌러주면 면을 다시 돌려줄 수 있고요. 이 객체에서는 내부에 묶음 없죠. 불필요한 선 없죠. 불필요한 면도 없고 뚫려있는 구조도 없죠. 그럼 솔리드가 됐겠네요. 그렇죠? 네, 세 가지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항상. 세 가지 중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다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결됐을까요? 다들? 네, 만약 이거 이제 해결 안 되는 경우에는 어딘가에 또 잘못된 게 남아있을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선생님 이거 고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만약 솔리드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저장 파일을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브에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올려놨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대면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공유 폴더 내에 있는 18번째 파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메쉬에 대해서도 디테일을 좀 줘보죠.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사각형은 사실상의 그리드예요. 이 틀에 맞춰서 메쉬를 끼워 넣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각형을 끝에 맞춰서요. 크기를 좀 생각을 해보죠.
사각형의 크기를 한 10 정도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사이 간격은 2에서 3 정도가 가장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10콤마 10으로 잡았을 때 크기를 확인을 해보고요. 자, 10콤마 10으로 잡게 되면 너무 많은 박스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냥 크기를 과장해서 좀 키워둘게요. 15콤마 15로 좀 만들어주죠. 이것도 충분히 작긴 하지만 요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푸시앤풀에서 컴포넌트 묶어줍니다. 자, 우리는 박스의 위아래 면이 15의 길이를 갖는 정사각형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쵸? 그럼 이 안에서 뭐 간격은 얼마가 나와야 되고 총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길이를 재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600이니까 여기서는 최대 40개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간격을 3mm로 잡으면 3mm의 간격은 가장 끝에 있는 객체들을 제외하고 하나씩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20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300, 그리고 간격에 있어서는 19개의 간격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누가 봐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우리는 간격 기준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쓸 겁니다. 길이를 확인할 이유는 간단해요. 최대가 40개구나라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럼 뭐 35개쯤 주면 굉장히 타이트한 간격이 되겠죠. 무브 카피로 옮겨서 나누기 35 접으면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누기 30으로 바꿔줍니다. 이 정도면 간격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돼요. 굳이 막 숫자 셀 필요 없이 최대 몇 개가 들어가겠구나 까지만 확인이 됐으면 나누기 39가 최대 수치입니다. 우리는 600이라는 길이니까. 그럼 슬래시 30 정도로 주면 사이 간격이 적당히 확보가 돼요. 이렇게. 그럼 지금 만들어진 이 사각형들은 그대로 무브 카피를 한 번 더 줘요. 끈 라인을 한 번에 잡아서. 그리고 나누기 30을 똑같이 주는 거죠. 이렇게. 기준 박스들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961개의 박스가 배치가 됩니다. 네, 29개, 29개. 잠깐만요. 나누기 30이니까 31개씩이네요. 31개씩 961개의 박스가 배치가. 나누기 30 활용해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컴포넌트가 안 만들게 했는데 박스가 안 생기는 거죠. 자, 컴포넌트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사각형을 만들고 푸시앤풀을 주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만약 정교하게 잡아서 컴포넌트를 만든다라고 해도 될 리가 없습니다. 병합객체. 외부에서 만들어요. 컴포넌트 밖으로 나와서 면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 만들어 주셔야 정상적으로 작업이 됩니다. 아마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30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박스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쏠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겹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겹치는 면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내려줄 거예요. 한 번에 잡아서. 한 번에 잡아서 내려줄 거고 내리기 전에 작업을 하나 더 해야 되죠. 자, 961개의 객체예요. 근데 서브트랩, 우리가 빼주는 기능은 어떻게 쓸 수 있었죠? 하나에서 하나씩만 작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 961개의 객체를 하나씩 빼주겠다로 접근을 하면 클릭을 4000번 정도 하면 될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쵸?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 기능은 솔리드에서 우리 어더쉘 합집합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한 번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하나의 솔리드 그룹으로 바꾸는 거예요. 해당 기능. 우리 솔리드 툴은 정확하게 모두 학습했으니까 기억나죠?
해당 기능 눌러주시면 961개가 아닌 문제는 이제 합치는데 오래 걸리네요. 일단 눌러주면은 이제 저장을 했어야 했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 걸릴 명령임에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이제 명령을 줬을 때요. 딱 이렇게 돼요. 자, 이럴 땐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무사히 제대로 끝나기를.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저장의 생활화가 정말 중요한 이유죠. 만약에 꺼져도 우리는 직전 저장 파일이 그래도 남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해요. 그냥 2~3시간씩 저장 안 하다가 이제 이런 경우 딱 생기면 가슴이 막 뜁니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저장에 관련된 일련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제페토 빌드잇이라는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저장을 합니다. 예전에 그 KT 인터넷 한번 전체적으로 먹통됐던 적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틀 동안 작업을 하다가 그때 클라우드가 멈췄어요. 저장을 했는데 저장이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이틀치 작업을 다 날렸죠. 근데 마감이래. 네. 굉장히 끔찍하지 않나요? 저장의 생활화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전날에라도 저장을 했으면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부분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으니까 2시간이면 복구를 했을 겁니다. 그럼 마감이 안 늦었겠죠. 저장을 안 하면 이런 경우에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속이 바싹바싹 탑니다. 바꿔서 들어갔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유니온 말고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다시 하고. 아마 서브트랙은 좀 오래 걸릴 텐데 유니온은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잠깐만 화면 좀 보죠. 이거는 저장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면 빠르다라는 걸 봅시다. 면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문제 없죠. 15에 15였고 푸시앰플은 적당히 컴포넌트 묶어서 끝점 올려두고 30으로 작업을 했고 한 번 더 30으로 작업을 해서 961개였잖아요. 이거 유니온으로 잡아주면 이제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전체 컴포넌트로 그냥 묶어요. 그럼 솔리드를 잃겠죠? 왜 잃죠? 내부에 묶음이 있으니까. 내부로 들어가서 전체에 묶음을 풉니다. 그럼 좀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해요. 바로 솔리드 컴포넌트로 확보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솔리드 툴이 다 좋은데 좀 면이 많을 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꿔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자, 요거 저장 파일을 좀 올려드릴게요. 오시고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스케치업을 써보면서 스케치업이 꺼진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게 이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많이 쓰는 만큼 이제 많이 꺼지게 되니까요. 그렇죠? 필요한 파일 받아주시고 그 다음도 문제네요. 이거 서브트랙도 빨리 끝날 리가 없는데 일단 아래로 좀 맞춰보죠. 아래로는 얼마나 넣을 거냐에 있어서 20mm 정도 넣어주시면 이 정도로는 들어가요. 내부로. 통째로 잡아서 20mm 내려주고 서브트랙 걸어주시면 되는데 이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서브트랙은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스케치업은 적용하는 순서가 아예 달라요. 다른 모든 3D 프로그램들은 남을 객체를 먼저 잡는 게 맞아요. 유일하게 스케치업만 없어질 객체를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브트랙 명령을 주는 거예요. 명령을 주고 아래면을 클릭을 하면 네, 이제 또 기다려야 됩니다. 961개의 사각형이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빼주고 있을 거예요.
멈추지만 않으면 됐죠. 그쵸? 네. 이거 빼면서 좋아요. 출석도 좀 불러보고 합시다. 좀 기다려야 될 텐데 솔리드 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애석하게도 프로그램이 멈춰서 확인이 불가능한데요. 글로 적어 드릴게요. 자, 상단 뷰 툴과 솔리드로 불러오세요. 기다리는 동안 좀 출석도 불러보고 합시다. 강민진님, 김규리님, 김슬기님, 김유신님, 명재건님, 예. 박민영님, 네. 박창현님, 네. 신다현님, 신주인님, 염경님, 염규선님, 오정영님, 윤예찬님, 이수경님, 이하은님은 계시고, 이혜진님, 임규희님, 임이진님, 정한성님, 네. 정호준님, 최선동님, 최혜흥님, 이거 큰일 났네요. 하필이면 수업 끝날 때쯤에 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네, 어떤 부분인가요? 처음에 이렇게 내가 뽑았는데, 네. 괜히 그랬잖아. 못 참아. 이걸 버리는 거야. 어떤 부분 말씀이실까요? 지금 메모장 출력할 때. 네네. 메모 출력하는 부분이요?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지금 부강서부터 이렇게 하고. PDF라서 올릴 수 없어가지고. 근데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메모장을 인쇄해 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인쇄를 계속 했거든요. 네. 최근에 한 30. 문서화 시켜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워드 같은 프로그램들로 네, 용지의 형태를 잡아놓고 복사를 해서 붙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워드 같은 프로그램들 활용해서 메모를 그대로 붙여주시면 용지에서 이제 간격이나 크기 등도 상세하게 조절이 가능하시니까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드나 한글 이런 한국들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 네. 이렇게 마냥 기다리긴 좀 그러니까 좀 궁금한 사항 있나요? 예, 궁금한 사항. 혹은 오늘 진행하면서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참 명령이 참 빨리빨리 되면 참 좋을 텐데요. 이렇게 딜레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컴포넌트 우리 볼 때, 네. 계단 같은 거 할 때 그 앞에 표 이거는 이런 방지가 있으니까 컴포넌트 하나 잡아서 그 같이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컴포넌트 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벽하게 틀리죠. 이거,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컴포넌트를 나중에 서로의 편집을 연결한다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편집을 묶어두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뭐 이런 계단이 있다. 근데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나중에 복사를 해서 얘네를 컴포넌트로 다시 묶을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거 말고 네. 컴포넌트 안에 텍스처 방지를 또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드나 컴포넌트. 나중에 그 안에다가 예를 들면 컴포넌트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계단 하나 만들어 차이 없죠. 요 경우인 거였나요? 요렇게인 거 같네요. 자, 봅시다. 뭐, 미끄럼 방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요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뭐, 요런 식으로. 그럼 이 객체도 컴포넌트로 묶어서요. 네. 컨트롤 X로 잘라서 붙여 넣어도 됩니다. 네, 그 속에다 넣다. 네. 이렇게 컴포넌트를 묶는다고요? 네. 그럼 안 되죠. 근데 두 개가 다른 컴포넌트겠죠?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라는 틀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든 틀 내에서 안에만 계속 편집을 하는 거예요. 내부로 들어가서 편집을 하던, 뭐 이런 식으로 내부를 편집을 하던, 혹은 외부에서 만들어서 가져다 넣던, 이런 식으로. 이 틀이 그 편집을 공유하는 기준이 됩니다. 컴포넌트란 틀을 하나 잡아놨으면 그건 유지를 시키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잡아놓은 컴포넌트 내에 계속 집어넣거나 혹은 내부로 들어가서 편집을 하거나 내부에서 다시 묶거나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집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제대로 뚫렸네요. 그쵸? 이런 방식으로. 음,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메쉬 형태에 있어서 잡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었죠? 크기가 아쉽다. 네, 안 바꿀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요, 지금. 그쵸?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크릴판, 끼워줄 수 있는 형태도 모두 잡아서 한번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작업은 20번으로 좀 저장을 해놓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크릴판까지만 만들고 나서 바로 영상화하는 항목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보통 거예요.